안녕하십니까. 글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란선생님 진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강의는 쟁점으로 보는 여순사건입니다.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사마천의 사기로 아주 의욕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했는데 한두 달 전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한 45일 정도를 쉰 것 같네요. 그런데 10월이 다가왔어요. 10월은 우리 여수로 따지면 아주 슬픈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에 관련된 강의를 10월이 오기 전에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고 또 한 두 달여 유튜브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다시 좀 버벅거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쟁점으로 보는 여순사건 제1화 봉기군의 정체성, 인공기냐 태극기냐. 여순사건을 일으킨 14연대 군인들, 그들이 쉽게 말하면 홍군인지 청군인지 처음부터 뭐 무슨 띠를 두르고 나왔거나 그랬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면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봉기군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48년 10월 19일 저녁 여수에서 무슨 일인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무슨 일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때 벌어진 일이 굉장히 복잡하고 뭐라고 규정하기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반란이다, 항쟁이다, 학살이다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일단은 가치중립적으로 무슨 일이라고 해놓고 시작하자 이겁니다. 이 무슨 일을 두고 크게 세 가지 반응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 그 무슨 일은 있을 수 없는 일, 불법적인 사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란이나 폭동이라는 말로 그 무슨 일을 부르기를 선호하고 두 번째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처참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살이라는 말을 쓰기를 선호해요. 그리고 괴를 좀 많이 달리하는데 아니다. 그때 그 무슨 일은 있어야 마땅한 일, 자랑스러운 사태였다. 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은 항쟁이라 의거라는 말로 이 무슨 일을 지칭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일이 제 나름대로 볼 때는 8단계를 거치면서 진행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 8단계만 해도 단계가 꽤 길고 많죠. 그러니까 복잡하죠. 근데 그 각 단계마다 또 쟁점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태가 복잡해집니까? 첫 번째로 이 일은 학살로 시작해서 두 번째 항명의 단계를 거쳐 세 번째 반란, 그리고 네 번째 단계 점령,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 진압, 여섯 번째 단계 항쟁, 일곱 번째 단계 학살, 여덟 번째 단계 유격전과 빨치산 투쟁.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만 해도 꽤 설명할 게 많은데 그 단계마다 쟁점이 되는 게 최소 하나 이상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학살은 이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을 함부로 쏴서 죽이는 마구 죽여버리는 학살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그리고 학살 다음에 일어난 항명선언, 항명은 과연 정말 진심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을 숨기기 위해서 덮기 위한 위장이었는지, 이것 또한 2단계에서는 중점이 돼요. 쟁점이 되고, 세 번째 반란. 자,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봉기를 했어요. 무장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준비한 계획적인 일이었느냐, 아니면 뭐 오랜만에 총알도 받고 하니까 뭐 어쩌다 보니 사감도 있었던 사감 이런 것 때문에 원수도 갖고 그러려고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냐, 이게 이제 3단계에서의 쟁점이고, 그다음 이런 무장반란을 일으켜서 여수시하고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그때 점령하고 나서 한 일이 어떤 개혁적인 일이었느냐 아니면 내란과 다름없는 일이었느냐, 이게 또 쟁점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진압 단계,
자, 드디어 정부군, 토벌군이 이 반란을 진압하러 오는데, 그 와서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때 어떤 면에서는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진압작전이나 이런 게 무슨 연습을 하기 위한, 그리고 그 너무 지나치게 좀 심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아니면, 아니, 그것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한테 너무 당연하게 해야 될 정도였다. 적절한 것이었느냐. 이게 이제 그 5번째 단계에서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진압에 대항해서 싸웠다. 항쟁을 벌였다. 그런데 이 항쟁의 주체가 누구냐? 좌도 우도 다 포함하는 너나 할 것 없는 여수나 어떤 지역민 전체냐? 아니면 좌익이냐? 이거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져요. 이것이 6단계에서의 주요 쟁점입니다. 그리고 7단계 학살. 학살은 앞에서 봤지만 1단계에서 학살로 시작했죠. 그때 사고냐 고의냐 이게 쟁점이 된다고 했는데 7단계에서는 앞에 학살에 대해서 토벌군이나 정부 관계자라든지 우익 이쪽이 사감에 의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학살이냐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의한 학살이냐 요것이 쟁점이 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유격전 또는 빨치산 투쟁. 이 학살이 끝나고 나서 산으로 도망간 반군과 반도들 그들이 유격전을 벌이고 얼마 후에는 본격적인 빨치산 투쟁을 하고 이것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 유격전 빨치산 투쟁이 과연 남과 북도 어느 쪽도 따르지 않는 독자적인 것이냐 아니면 북한을 따르는 종북적인 것이냐 이것이 8번째 단계에서의 쟁점이 됩니다. 자, 이래서 방금 보셨지만 그 8단계에 걸쳐서 벌어진 일, 그리고 그 8가지 단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쟁점, 그 쟁점도 굉장히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일이 복잡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일을 부르는 명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반란, 여순반란, 전남반란 사건, 여수 제14연대 반란, 여순군란, 여순병란. 군란은 군대가 일으킨 반란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게 군 그러면 사병과 장교로 이루어지는데 여순 사건은 주로 사병들이 일으켰으니까 군란보다는 병란이 맞다. 그리고 이 병란, 여순병란은 남부군을 쓴 이태 선생이 소설 형식으로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이태 선생은 원래 기자 출신인데 그때 빨치산 투쟁 때 지리산과 이런 쪽에서 그 여순 사건 반군 출신의 빨치산들을 만나서 그때 뭐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취재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소설 형식으로 여순병란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한 그 저널리즘이라고 저널리즘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어떤 그 사실성이나 진실성도 담겨있기 때문에 여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꼭 볼만한 책입니다. 그리고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려수 군인 폭동. 두음법칙 적용 안 한 거 보니까 북한 사람이 한 말 같군요. 예. 그리고 국군 폭동 사건, 여수 폭동 사건. 그리고 또 학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여수 민간인 학살, 여수 양민 학살. 여수 좌우 학살. 이것은 특히 학살의 주체가 좌익과 우익이 서로 했다. 그러니까 좌우 상호 학살로 불러야 된다. 가령 여순 학살 그럼 누가 어느 쪽을 죽였는지 모르니까요. 좀 더 구체적인 걸로 부르는 거고. 봉기. 여순 봉기. 이게 원래 봉기라는 말은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양상을 표현하는 말이지 뭐 좋은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 이런 것처럼 어떤 가치 판단이 있는 말은 아닌데 요새 그 반란이라는 말이라든지 폭동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분들이 이 봉기라는 말을 주로 써서 반란군, 폭동군이라는 말 대신 봉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물론 봉기의 그 중국어 표인 기의, 지이 이거는 의론이를 위해서 일어났다는 그런 뜻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한자어에서는 사실은 가치 판단이 없고 그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거는 뭐 마땅히 불의한 거 하는 그런 올바른 일을 했다 이건데 요새 이런 말을 좀 또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쟁이라고 부르는 분들, 여순항쟁, 10월 19 항쟁, 여수 민중항쟁, 여수 인민항쟁, 민중, 인민 다 피플의 번역어고, 그러니까 이게 기층 민중들이 항쟁을 했다 이런 거고, 여순 군민항쟁은 군인과 민중이 함께 항쟁을 했다. 근데 이걸로는 성격들이 확실하게 규명이 안 된다. 거기 항쟁의 주체는 좌익이었다 해서 여순 좌익 항쟁으로 부르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최근 뭐 순천에 있는 무슨 뭐 여순사건 관련 연구소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정명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찾는다 어쩐다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1019 통일항쟁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자, 이게 통일도 북진 통일이 있고 남진 통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순 종북 통일항쟁, 여순 통일항쟁 맞는데 보니까 북한 쪽에 기울어져 있는 통일항쟁이다. 그래서 여순 통일항쟁으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방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사건이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사건이라는 말로 불러서 같이 중립적인 그런 말로 부르자. 그래서 여순사건이라는 말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도 원래 정확하게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렇게 불러요. 이 사건은 뭐 항쟁이나 아니면 앞에 우리가 보는 뭐 반란, 폭동, 학살 이런 건 다 성격을 규명해 버린 말들이에요. 하지만 사건은 아직 성격을 규명하지 않는 말이고, 이것이 아직 우리가 그 어떤 여순 사건 그때 벌어진 일을 도대체 뭐라고 불러야 되고 그것의 본질적인 속성이나 성격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그 많은 자료라든지 뭐 숨겨져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비밀들, 비밀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 가지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 볼 수 있는 어떤 성격을 알아차렸을 때, 파악했을 때 그때서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지금 성급하게 항쟁이니 뭐니 하고 미리 그렇게 부르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식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중립적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순사건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참고해 보면 그 미국 학자들, 영미권 학자들 같은 경우 여순 사건을 주로 이런 말들로 부르고 있어요. 여수 리벨리언, 뭐 여수 반란이죠. 여수 이벤트, 이건 뭐 사건 그대로 되고, 리볼트, 인서전시, 이것도 뭐 폭동, 뭐 이런 정도 되고, 업라이징, 봉기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수 리벨리언, 또 여수 이벤트, 이거는 The New Left History, 신좌파 역사, 그리고 수정주의 학파,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수정주의 학파에 속하는 것으로, 아주 그 유명한 브루스 커밍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책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였나요? 거기에서 한국전쟁의 기원, The Origins of Korean War죠. 거기에서 여순 사건을 다루면서 여수 리벨리언, 또 여수 이벤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잡한 사건을 최소한의 팩트로 일단 뭔 일이 벌어졌는지 초창기 이틀에 걸쳐서 벌어진 일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일 상황, 1948년 10월 19일 07시 육군본부가 여수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에 작전명령을 하달합니다. LST, 전차 양육정은 20시, 8시에 출항하라. 제주경비사령관 김상경 대령에게 통보 필. 끝냈다 이거죠. 자, LST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뭐 전차라든지 탱크라든가 이런 걸 싣고 가는 함정인데, 그때 우리 뭐 한국군에게는 뭐 수송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았는지 LST를 타고 이제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연대장, 박승훈 연대장이 작전명령이 누설됐다, 그게 염려되니까 2시간 늦춰서 22시로 출항 변경하고 출동부대는 9시에 영문을 출발할 예정으로 대기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LST에 20시에 출항하라는 명령은
우체국 전보로 왔다 그래요. 좀 지금으로 따지면 신기하죠. 하지만 그 당시에 육군본부하고 지방의 연대하고는 직접 무선 연락이 안 됐고, 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국군, 초기 한국군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노영기 교수나 이런 분들 말에 따르면 뭐 우체국 전보로 오는 게 뭐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뭐 그것이 뭐 특별하게 뭐 그 작전 명령이라든가 이런데 큰 어떤 해로움이 생길 정도의 일은 아니고 좀 일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뭐 누설을 염려해서 2시간, 2시간 늦췄다는 것은 좀 핑계에 가깝다. 근데 어쨌든 8시에 출발하게 된 것을 10시에 출발하게 되고, 그 신월리에 있는 그 군대 정문에서 출발하면 1시간 정도 행군하면 갈 거리니까 9시에 그 신월리에 본영을 출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9시에 그러면 9시 조금 전에 이렇게 이제 모이든지 해야 될 건데, 그 병영 안에서 8시에 갑자기 총소리가 나고 하더니 하사관 수십여 명이 무기고와 탄약고를 점령하고 장교 수십 명을 학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구 쏴 죽였어요. 비무장 상태에 있는 장교들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런 건 지금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아주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니까 비상나팔이 울리더니 이제 이 일을 벌인 주동자들이 전 부대원을 연병장으로 소집해서 항명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제주도에 못 간다. 뭐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 어쩐다. 하면서 항명선언을 하는데, 그때 그곳에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3명을 쏴 죽입니다. 그렇게 학살하고 위협 및 선동을 해가지고 23시 30분경이 되면 최소 1,000명 이상이 이 봉기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봉기군이 인공기 휘날리며 여수 읍내로 진격을 합니다. 자, 그 봉기군이 인공기를 휘날리는 순간, 태극기가 아니라 인공기를 들었다고 하죠. 인공기를 드는 순간 바로 봉기군에서 반군으로 자기의 정체를 규정짓는, 폭로하는 최초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14연대 반군은 1시 20분경에 한 2시간 조금 안 돼가지고 여수 읍내에 진입해서 현병 군기대와 경찰 등의 총 70여 명의 저항을 돌파해요. 뭐 이 70여 명이 가지고 있는 뭐 숫자도 1000명에 비하면 조족제혈이지만은 무장 상태도 그렇고 버틸 수가 없죠.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반군이 여수경찰서를 점령하고 새벽 6시경까지는 주요 공공기관 접수 끝내고 인공기 개항하고 읍내를 완전히 장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이제 인공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8시 20분에 반군 2계대대, 그러니까 원래 여수 14연대에는 3계대대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참가 안 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라든가 도망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봉기에 참가한 3분의 2쯤 되는 부대원들이 통근 열차와 차량을 이용해서 순천으로 갔다는 겁니다. 자, 반군들 주력이 순천으로 간 사이 10시경에 인민위원회와 보안서 등등이 구성돼서 활동을 개시합니다. 자, 민간인들이 인민위원회와 보안서를 구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동분자, 우익들, 그리고 경찰 수색 및 체포를 하고 구타와 사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3시에 지금 중앙동 로타리, 지금 그 이순신 광장, 거기보다 조금 위쪽이에요. 진난간 쪽으로. 거기 부근에서 인민대회가 개최됐는데, 여기는 뭐 그 당시에 여수 인구가 5만 7천, 뭐 6만이라고도 하는데 뭐 3, 4만이 왔네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도 거기에 3, 4만 명이 들어가기 힘들걸요. 그런데 어쨌든 1000명 이상 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각종 좌익단체에도 참가하고 대회가 종료 뒤에 가두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익단체 청년과 학생 600여 명이 인민의용군을 조직해서 경찰에게 빼앗은 200여 정 정도 되는 총기하고 14연대 무기고에 남아있던 구구시초 소총, 이게 그 일본군이 쓰던 건데 그게 뭐 한 2000정, 3000정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600명이 무장을 해서 경찰과 우위군사 체포하고 재산 몰수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아까 아침에 멈췄던 걸 다시 속개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 벌어진 그 상황이에요. 이것을 KBS 역사저널 그날이라고 그 뭐 방송인들하고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세미나식으로 어떤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알아보는 참 재미있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게 261회가 그 이 여순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말을 이렇게 굉장히 그 요약해서 보여지는 표 같은데, 10월 20일 1시 반군들이 여수경찰서를 습격해서 3시에서 3시 30분이 되면 여수경찰서를 점령해요. 그리고 5시는 읍사무소하고 시내 주요 기관도 점령을 하고, 오전에 순천역에 도착해서 반군들이 합류하게 되는데, 이 역사저널 261회에 제가 이거를 봤는데, 그때 본방송에서는 14연대 반군들이 인공기를 치켜들고 여수경찰서를 습격하는 장면, 재현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제 의견도 발표하고 유튜브 준비도 하고 책 쓸 준비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보기를 했더니, 14연대 반군들이 직접 인공기를 들고 여수경찰을 습격하는 재현 장면은 편집돼 버렸더라고요. 삭제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가 잘못됐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특정한 단체가 그것을 가지고 그 방송국에 항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장면이 삭제됐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이 표는 그때 이 역사저널 261회에 이 사건을 설명해 주러 나온 국방부 소속인가, 하여튼 어느 대학 소속의 그 박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딱 그 인공기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 인공기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한국 전쟁사라고 하거나 뭐 공비토벌사 같은 그 대한민국 정부의 공간물에서 여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 인공기 개양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개양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뭐 특히 항쟁 주장하는 사람들, 의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 없다고,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낸 공간물이나 이런 거 다 억지다. 그걸 다 빨갱이나 좌익으로 몰기 위해서 뭐 인공기 운운한 거지, 절대로 여순 사건에는 인공기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지만 여순 사건 당시 미군이 본 인공기. 자, 이 영어죠. 이건 뭐냐면 여순 사건 발발 사흘 뒤에 48년 10월 22일 미군의 항공정찰 내용입니다. 미군정 G2 정보보고. 요거는 이 원문 출처가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현대사 김태권 지음 맥스미디어 이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좀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이 물란서생의 직업 중에 하나가 번역가예요. 여수에선 흰색으로 뭐라 적혀 있는 적기가, 붉은 기가 한 건물 위에 휘날리고 있었고, 교룡리에선 흰옷을 입은 50명의 한국인들이 인공기를 들고, 순천에선 수많은 인공기가 여러 건물 위에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광양에선 인공기가 학교와 경찰의 송신탑 위에서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 미군 정찰기가 인공기 가지고 거짓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태극기를 잘못 봤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데, 아니 원자폭탄, 핵폭탄 2발로 일본을 패망시키고 덕분에 한국도 이제 그 해방을 맞게 되죠. 그런 군대가 그 이런 보고서 하나 엉터리로 쓰는 그런 군대일까요? 저도 뭐 미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너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국, 이게 10월 23일자 조선일보인가 그렇고, 요 옆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라이프 타임? 거기 실린 글이에요. 기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2일 오후 2시에 참모총장 최병덕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인민공화국 국기가 휘날려 있는 것이 비행기에 보였으니,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22일 오후라고 돼 있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미군정 군전보고서 10월 22일, 즉
이 내용을 받아들고 바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신문에 낸 겁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관련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은 칼 마이던스, 최근에는 그 사진집이 별도로 여수 지역사회연구소에서 계약을 해서 새로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칼 마이던스가 찍은 사진, 이거죠. 요 밑에 이제 그 기사로 있는 건데, 제가 그 기사만 보려고 뽑아 놓은 거예요. 요 지금 Revolt in Korea, 한국에서의 폭동, 뭐 이런 건데, New Communist Uprising Turns Men into Butchers. 갓 일어난 공산봉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정으로 변했다. 아주 도발적인 제목인데, 이 기사는 칼 마이던스가 사진만 제공하고 기사는 다른 쪽에 있었는지 아니면 기사까지 썼는지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 뒷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다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어느 박물관인가 전시회에 보니까 이 유리 안에 있어서 뒤를 못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빨간 줄 친 부분을 제가 그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There the rebels still in American Army uniforms and followers raise the flag of the North Korean People's Republic. 거기에서 반군들은 아직 미군복을 입고 있었고, 팔로워, 추종자들, 이건 이제 그 민간 반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북한 인민공화국의 깃발을 들고 있었다. 지켜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때 한국군은 그 기본적으로 미국 군복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지금 그 인공기라고 정확하게 North Korean people, 그러니까 미국 기자가 한 말에 나온 거예요. 한국 기자, 아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낸 공감물 못 믿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칼 마이던스의 사진들을 늘 강조하는 사람들이 칼 마이던스가 North Korean People's Republic, 이 지금 인공기를 언급했다는 얘기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이거 확대해서 보다가 알게 된 겁니다. 칼 마이던스 책 가지고 그걸 특히 남용하시는 분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그 나름대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한국 신문, 그다음 미국 잡지, 시사 잡지 이런 데에서 인공기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여수 사람들, 그들이 그 체험했던 여순 사건, 여수문화 제5지 1990년에 나왔는데 여수문화원에 냈어요. 거기 내가 겪은 여순 사건이라는 거기 몇 분이 글을 쓰셨는데, 여기 강기환, 관세사 하셨던 강기환 선생님이 그 당시에 국민학교 5학년이었대요. 근데 그때 지금 1990년이니까 약 30년 전에 쓴 수필이에요. 그 부분에 저도 깜짝 놀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 있었더라고요. 학교 갈 시간이 되어 학교에 나가보니 모두 운동장에 모이라고 하는데 몇 분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고, 이제는 공산당 세상이 되었으니 오늘 공부는 하지 않고 노래를 배우라 하며 김일성 장군의 노래 등 몇 곡을 가르쳐 준 뒤에 내일까지 인민공화국 국기를 한 장씩 그려오라 하시며 모형을 보여주시고 모두 집에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전에 그 극우파들은 인민대회라고 할 인민대회 또는 여순 사건 내내 수많은 인공기가 있는 것을 보고, 봐라, 저렇게 많은 거 미리 다 준비한 거다. 그러니까 여순 사건이나 이건 우발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미리 계획해 놓고 빨갱이들이 미리 계획해 놓은 거다. 뭐 이런 얘기의 근거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어떻게 그 많은 인공기나 이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뭐 인쇄나 뭐 할 수도 없었을 거고 미리. 그래서 그 인공기들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이것이 참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강기환 선생님의 에세이에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공기 한 장씩 그려오라는 거.
그 수많은 아이들한테 여기는 인공기 한 장씩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쪽은 더 많이 그리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손으로 제작한 인공기가 엄청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류의 에세이 속에 인공기가 등장하고 이러는 것은 나중에 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공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여순 사건 당시 태극기는 누가 들고 있었을까요? 자, 아까 칼 마이더스의 사진, 이게 여수의 큰 산골, 옛날에 저희 그 고모집 근처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뭐 반군 내지 추종했던 사람들로 보이는, 그리고 옆에 이제 머리 철모에 흰띠를 두르고 한 토벌군. 근데 여기 지금 태극기가 보이죠. 그리고 여기 이거 같은 경우 우리 그 여순사건 국내 제1호 박사인 김득중 박사님의 그 빨갱이 탄생 책이 거기에 이제 실려 있는 사진인데 이것도 아마 칼 마이던스 사진이고 이것도 칼 마이던스 사진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피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여순 사건 당시 태극기는 토벌군, 진학군 내지는 피난민들, 일반 시민들이 들고 있었던 거지 반군이나 반도 이쪽에서 들었던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기는 주로 항쟁 의거라고 부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눈을 질끈 감고 있어도 이렇게 미군이 항공정찰을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직접 취재하러 와서 받거나 또 그런 지금은 이 조선일보 하나만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당시 한국 신문들에도 인공기 관련된 언급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직접 여순 사건을 겪은 여수 시민들 이런 분들이 직접 쓴 수필이라든지 직접 한 진술 속에도 이렇게 인공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외면을 하려고 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공기 없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태극기는 다시 말하지만 토벌군하고 피난민, 시민들이 들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당시 신문에 그 인공기에 관련된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인공기가 나온 사진이 없어요. 만약 건물에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는 모습이랄지 내지 인공기를 들고 저항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더 이상 그 반군의 정체성 가지고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냥 처음부터 확연하게 편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쟁점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건데 왜 인공기가 나온 사진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도 그걸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순 사건 관련해서 당시 이승만 정권이 보도 지침을 내렸는데 9개 게재 금지 사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 번째에 봉화를 올린 것과 인공기 다른 것을 보도하지 말 것. 이게 보도 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여순 사건 논문집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 273쪽에 나오는데 이게 2014년인가에 나온 책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때 아주 중요해서 메모를 해놨는데 이것이 그 사건 언제쯤 또 그때는 제주 4.3도 진행되고 있었을 때라서 요거는 나중에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다시 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보도 지침이 있었다는 건 당시 인공기 개양 사실을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하게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인공기 이런 것들 걸리지도 않고 그런 모습 전혀 없으면 왜 보도 지침에 보도하지 말라고 나오겠습니까? 봉화를 올리고 인공기 다른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글로도 보도하지 말라고
했으니 사진이 있을 리가 없겠죠. 남아 있을 리가. 하지만 아까 그 미군 그 정찰 보고처럼 그런 원문처럼 미군이 아직 그 비밀해제 안 한 그런 그 한국 관련된 그 문서들이랄지 어딘가에서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 관련 자료들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칼 마이던스 사진 같은 그 어디에서 인공기가 나오면 뭐 이 쟁점 하나는 그 봄날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보셨듯이 이렇게 인공기가 확실하게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에는 여수문 사건 당시 인공기가 절대로 없었다고 강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잘못 봤을 거다, 뭐하고 태극기하고 헷갈렸을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보면 뭐 조선인민공화국의 깃발이었다, 뭐 어쩌고 하는데 그 참 너무 왜 그 억지를 피우는지, 물론 그 억지를 피우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각종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도 인공기가 등장하거나 묘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여수라든지 이쪽 지역에서 여순사건 관련한 무슨 뭐 시가 됐건 소설이 됐건 무슨 그림이 됐건 그런 것들 중에 인공기를 묘사하거나 뭐 전투 장면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 가지 거에서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인공기 개항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자 함이고, 그러니까 무엇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가끔 하는 말에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하죠. 인공기로서 반군의 정체성이 밝혀지면 무엇이 성립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 인공기 문제만 나오면 뭐 노인들이 아까 말한 그 내가 겪은 여순사건 이런 거 쓰신 분들한테도 뭐 그런 부류의 분들에게 나이가 많아서 기억력이 흔들려서 그런다, 6.25 때하고 헷갈려서 그런다, 이렇게 노인들 폄훼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이 많은 노인들 중에서도 기억이 더 젊은이보다 확실하고 정정하신 분들, 그리고 직접 저한테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또 증언해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노인이라고 폄훼하고 그 기억력도 불신하고 하면서 끝까지 인공기 개항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고 말하지 않고, 저는 그 이유를 이 강의를 통해서 밝혀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오늘은 그 반군에 관련해서 초창기만 이 인공기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 그리고 계속되는 강의에서 이 반군뿐만이 아니라 반도들, 또 그리고 여순사건에 적극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이 인공기 관련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이것들이 있는 이상 그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소설을 쓰는, 그러니까 없는 일을 지어서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그래도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것은 계속되는 강의를 통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누구를 속이려고 왜 그러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